영상 그러니까 파일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파일이 제가 좀 띄우려고. 저기 단체방에 네,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를 사실 이조 앵커가 오늘 종목을 찍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리딩방을 지향하지만 그쵸.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섹터 정도 말씀드리면 거기에 뭐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 단톡방에 올려놔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또 진행해 보시죠. 네. 네. 일단 그러면은 내년 시장 전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 어떨 건지,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떨 건지. 자, 일단 그 내년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뭐 시장이 뭐 하락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제가 화면에 보면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내년 S&P 500 지수 전망치를 제가 IB별로 좀 묶어놨어요. 보니까. 근데 그걸 제가 네. 예전에 연준 얘기할 때 연준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른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 문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수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네. 공급망에서 빵꾸 나는 거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걸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알아? 뭐 중국에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뭐 이러는 건 어떻게 아냐? 네. 그래서 좀 모르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네. 네 새끼가 뭘 아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네네. 네가 뭔데 연준이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냐? 네. 네가 뭘 안다고 연준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네가 어떻게 알아? 네네. 그래갖고 뭐 그렇긴 한데 물론 그분들이 똑똑하긴 한데 근데 이조 앵커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지금 내년 시장 전망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문제가 어렵다. 네네. 뭐 수학 문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걸 왜 전망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어렵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되게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죠. 네, 맞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을 뭐 이런 개념이 언제고 쉬웠냐고. 그러니까. 언제고 쉬웠냐고. 근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전망이 어렵다는 개념은 조금 약간 다른 게 일단 표부터 한번 보세요. 예. 보면은 그 월가에서 최고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제시한 곳은 5,330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산해 놓은 게 어젯밤에 S&P 500 지수 마감 종가를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업사이드 얼마나 남았는지. 오펜하이머에서는 아직도 한 14% 정도 갈 수 있다. 내년 연말까지는. 그리고 웰스파고도 뭐 한 그 정도 돼요. 5,300까지 상단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래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연말 돼도 지금에 비해서 한 1%는 빠져야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 4,400까지 내려가야 돼 합당한 시장이다. 이렇게 내년을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분포면은 네. 그렇게 밴드가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KB증권 같은 경우에 내년도 코스피 전망은 3,600. 네. 지금 우리 3,000이잖아요. 네네. 그럼 거의 한 20% 그렇죠. 업사이드를 보는 네. 거니까 여기가 최대 업사이드가 지금 14% 정도니까 우리나라 그 밴드에 비하면 높은 건 아니었고 그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KB증권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네네.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단이 어느 정도예요? 하단은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린 빠지는 거는 관심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3,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스피가 3,000이기 때문에 2,600 갑니다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욕을 엄청 먹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국은 내년에 빠집니다의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의 그 포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업사이드가 있느냐의 갭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단을 보는 사람과 하단을 보는 사람의 갭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전망을 어렵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일도 어렵고 다음 날도 어렵고 이런 그냥 한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아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숫자로 나와요. 이게 상단과 하단의 그 갭 차이가 20% 이상 벌어졌던 적이 지난 10년 이래로 많지 않았어요.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한때는 뭐 15% 정도 상하단 갭이 벌어지기도 하고 2016년에 보면은 10% 미만으로 갭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단이 5,050을 보는 분이었다면 하단은 5,000을 보는 분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시각이 어느 정도 비슷한 해도 있었지만
올해에서 내년을 바라볼 때는 거의 20%가량 상하단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예. 오히려 하락한다는 그런 그 전망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장은 진짜 전망이 좀 어렵다. 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곳 그리고 가장 나쁘게 보는 곳의 그 예.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좋게 보는 곳이 바로 오펜하이머라고 그랬잖아요. 오펜하이머가 5,330까지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오펜하이머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코로나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예. 미국 경제 좋아지면 이제 기업 이익 좋아질 것이고, 이런 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게 그 오펜하이머가 이 의견을 내놓은 게 FOMC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3에서 6개월 안에 테이퍼링을 완료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한 8개월 기대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3월이면 좀 빨리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로 우리가 예상한 거 중에 제일 빠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확인하기 전부터. 자, 그걸 감안을 해도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일단 그 시장에서 지금 걱정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와 기업 이익에 타격을 줄까 봐였었잖아요. 예. 근데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것이라서 예. 오히려 경제를 서포트해 주는 거지 이게 잘못된 정책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 속도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리를 올려봐야 예. 여전히 저금리다. 3번 올려도 0.75니까 여전히 그쵸. 저금리 상태다라고 오펜하이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이 완료되면 제로 금리. 그렇죠. 테이퍼링 완료되면 제로금리. 예. 그거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들의 주장으로는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과 비슷한 밸류에이션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330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4,400까지 빠질 거다. 얘가 맨날 그래. 이게 그때 우리 그 삼성전자 그 주가를 떨어뜨렸던 윈터 이즈 커밍. 네네. 맞아요. 네. 이 모건 스탠리. 맞아요. 거기. 일본 자금.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4,400까지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도 오펜하이머랑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미국 경제 성장할 거고 그리고 기업 이익 높아질 거야. 예.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시장은 지난 20개월 동안 팬데믹 때문에 재정 정책 썼죠, 통화 정책 썼죠, 엄청난 서포트를 받아왔기 때문에 고밸류가 가능했지. 예. 하지만 이제는 정책이 정상화되니 그러면 밸류도 정상화될 거야. 밸류가 정상화되는 기준선은 과거 5년 평균 S&P 500의 평균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18배였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내려올 거야가 바로 모건 스탠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올 연말까지 S&P 500의 EPS 주당 순이익이 한 206.31달러를 기록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4,668이니까 다음 장을 보면 4,668이니까 한 22배 남짓 돼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제 그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18배까지 내려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18배도 사실 낮은 건 아니죠. 네네. 우리나라가 대충 한 14배, 3배 요쯤에서 움직이니까 네네. 22배, 18배도 뭐 작은 건 아니지만 현재보다 낮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맞다. 이거 후배디가 이거 댓글 이벤트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댓글 이벤트를 저렇게 해볼게요. 그 우리 존버는 승리한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지금 한 번 공지해드리는 거고 네.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르는 거야. 이 말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거기서 이제 뭐를 할 거야. 여기서 댓글을 달든 뭐를 하든. 네네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 듣고 나갔다가 어쨌든 끝날 때 들어와 있는. 그렇죠. 원래 선생님이 출석을 앞에 부르고 뒤에 부르고 하면 중간에 땡땡이 치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버 하시는 분에게 그 비즈니스 트렌드 관련한 책에 대한 그 3명을 네네. 드릴 건데 그럼 마지막에 어떤 분에게 그 선물을 드릴 건지는 그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뽀피디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거 처음에 힌트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계신 분만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그렇죠. 중간에- 그때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 역시 권 기자의 이 발상은 와, 그러니까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몰라.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아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우리 3% 가야지 이런 걸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게 하면 돼. 왜 쫓아내요? 자기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야, 무한 경쟁을 여기서 하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22배를 높게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낮게 보는 사람은 한 18배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4,400을 18배로 나누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대략 EPS, 그러니까 기업당 주당 순이익이 한 $240 정도 나와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S&P 500 주당 순이익은 예. 206.31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근데 이거 모건 스탠리가 4,400 제시하고 있지만 18배로 낮추면은 이거 역산해 보면 예. 240달러 정도 나와요. 와, 그러면 19배로 해도 230달러가 나와요. 오. 기업 이익은 거의 15%가량 오른다는 가정 하에 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모건 스탠리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숫자만 보면 4,400, 오야 주가 6% 하락한데 내년 연말까지 더 이상 오를 거 없대라고 하지만 이들도 내심 기업 이익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 같아. 아, 이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인데. 왜요? 아니 내가 산 기업이 어닝이 되게 좋은데 주가는 안 간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한 230에서 240달러 정도 내년에 기업 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206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추정치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 모건 스탠리도 안 좋게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 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기업 이익 추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국 시장이 되게 좋은 게 이 추정치가 굉장히 잘 집계가 되어 있어요. 500개 기업은 미국의 대기업들이잖아요. 예. 대기업의 모든 그 기업이 추정치가 두 군데로 모입니다. 팩트셋과 레피니티브 두 군데로 모여서 거기서 평균치가 쫙 나와요. 예, 표 좀 띄워주세요. 네, 예. 이 팩트셋은 2022년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주당 222.32달러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레피니티브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222.85달러 정도의 EPS 주당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은 이익이 늘어날 것 거라는 게 같다. 컨센서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밸류에이션별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팩트셋과 레피니티브가 주당 EPS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 18배를 곱했을 때 뭐 4,000 정도 나오겠죠. 19배를 곱했을 때 4,200 정도 나오고 이게 만약에 올해와 비슷하게 22배에서 23배 사이다. 그러면 5,000 정도, 5,100 정도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거고요. 24배까지 더 밸류에이션 높아진다. 그럼 뭐 5,300 되는데 예. 지금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높아질 가능성은 낮고 예. 오히려 밸류에이션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EPS,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가 추정된다는 거, 전망된다는 거. 단순히 뭐 지금 4,500이니까 내년에 한 4,6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주당 순이익이 이게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밸류에이션 곱한 게 EPS, 그러니까 S&P 500 전망치라는 거.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건 스탠리도 여기 역시 왼쪽 영어는 뭐냐고 정환진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이거 그 집계한 기관 이름이에요. 네네. 여기 그 컨센서스를 집계했던 기관 이름이 팩트셋하고 레피니티브. 아 이름이 좀 읽기가 어렵네. 레피니티브. 레피니티브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공신력 있게 집계하는 두 기관은 이 두 개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전망치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중간 결론을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수 전망이 굉장히 크게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기업의 이익 늘어날 것이다. 미국 예. 경제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만 변수는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전망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밸류라고 하는 건 사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전망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몸을 부비고 살아야 되지? 결국은 기업 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섹터를 찾아보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에 대해서는 지금 18에서 24까지 좀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게 네.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이익은 꽤 괜찮을 거라는 그렇죠. 거고 멀티플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이익이 많으냐는 것은 그러니까 이 멀티플에 대한 전망이 힘드니까 이익 전망은 그나마 좀 가능하니까 그쪽을 한번 보자. 그렇죠. 아,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셋 자료입니다.
내년에 이익 증가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은 11개 섹터 가운데 1위 섹터와 2위 섹터를 보니까 1위 섹터가 바로 산업재입니다. 내년에 35.9% 정도의 이익 전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산업재가 뭐예요? 산업재가 대표적으로 그 산업에 쓰이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보잉과 캐터필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잉과 캐터필러인데 여기에는 그 3M 같은 예. 기계 업종도 들어가고 허니웰 같은 기계류를 만드는 쪽도 들어가고 산업에 쓰이는 것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PS 배송업체도 여기 산업재에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또 페덱스 이런 것도 산업재에 들어가고 그냥 항공주 정말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네. 그냥 뭐 B2B 공장 만들 때 쓰는 기계. 그런 게 대부분이긴 한데 항공주도 들어간다는 거. 아. 항공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산업재인데 산업재가 35.9%의 이익 증가율.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이익 증가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대요. 근데 여긴 약간의 착시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뭐냐면 항공주가 좀 변수인 거예요. 예. 항공주가 올해 15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이게 팬데믹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좀 평년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45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 이제 산업재가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건데 항공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항공을 빼도 16.9%로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16.9면은 한 3등 정도.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도 16.9%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 자, 항공주는 사실 지금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상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뭐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상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우리가 오미크론도 좀 지나고 있는 상태죠. 내년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익 예. 증가의 측면에서. 두 번째가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가 여러분들이 이미 소비한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거에 이미 소비했던 그러니까 뭐 폐기물이라든지. 임의 소비재는 필수 소비재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쓰는 거, 꼭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네, 자동차. 테슬라 들어가고 포드, GM 이쪽에 들어가고요.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렌트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의식주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형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호텔, 레저, 여행 이것도 임의 소비재로 들어갑니다. 여행 안 호텔은 간다고. 필수제 아닌가요? 우리 어떻게 호텔 안 가고 살지? 와, 권기자 정도 되면 그런데 저처럼 아직 3%도 못 나가 그러면은 이게 안 그럽니다. 자, 호텔, 레저, 여행 이런 것들도 그래서 임의 소비재로 들어가요. 여기에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힐튼 호텔 체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커머스도 이게 사실 임의 소비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가고 SE 여기에 들어가고 근데 부킹 홀딩스도 사실 이커머스로 볼 수 있잖아요. 부킹 홀딩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부킹 홀딩스가 뭐예요? 여행 예약 업체, 예약 플랫폼.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 나이트 부킹 잡아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 그 부킹 플랫폼 예. 이런 것들도 다 이 임의 소비재 쪽에 들어갑니다. 여행과 관련된 거. 예. 그런데 임의 소비재도 내년에 한 32% 정도 굉장히 크게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얘네도 11개 대형 섹터가 있고 그 안에 세부 섹터가 있거든요. 이 임의 소비재도 10개 섹터로 나뉘는데 10개 섹터가 모두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 그 가운데 7개 섹터는 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증가율을 보일 것 같은 게 바로 호텔, 레스토랑, 레저입니다. 1200%. 1200%요? 아, 근데 워낙 안 좋긴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올해 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예. 특히 이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투입 비용이 기존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매출은 있어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에 이게 돌아선다면 그래서 1200%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호텔이나 레저 이쪽은. 그런 측면이 있고 자동차 부품이 48%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근데 호텔은 조금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춰보면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네네. 게
항공주에 대한 전망이 좀 어려웠던 게 코로나 종식이 언제 어떻게 맞아요. 될 거냐에 따라서 좀 그래서 이게 산업재에서 항공이 들어가는 바람에 너무 올라간 것 같다는 얘기를 네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이 들어가 있다는 건 여기도 리오프닝 관련한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 코로나 상황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호텔 레저, 그러니까 호텔 레스토랑 레저 이 부분을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되냐? 예, 예. 32% 이익 전망이 됐었는데 이게 14%대로 떨어지긴 합니다. 만약 호텔 레저 쪽을 빼면 예. 이쪽이 그러니까 내년이 좋아지면 진짜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멈추게 되면 크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우리 리스크 안 보지. 아 리스크 안 봐요? 용의 심장? 우리 기도하는 거지. 아 그래요? 기도 매매. 매수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자 이거 해야지. 근데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호텔 레저라고 했죠. 가장 좋을 것 같은 거. 두 번째가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했죠. 예. 그 48%. 세 번째가 이커머스인데 예. 이커머스도 한 24%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커머스에 뭐가 들어 있냐?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가 또 들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 여행이 섹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년에 진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만약에 이 변이 바이러스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변수만 완화가 된다면 예. 진짜 내년에는 여행과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큰 이익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예. 높다고 이것만 보면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코로나19가 정말 그 서비스 업종에는 정말 큰 타격을 줬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그 얼마 전에 그 염성환 이사님 같이 녹화를 했을 때 네. 저 얘기를 좀 했었어요. 여행 업종과 항공 업종 중에 누가 더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화한 거니까 뽀피디가 편집하면 나갈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여행 업종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유가 뭐냐? 많이 망했다. 그러니까 항공 업종은 많이 안 망했기 때문에 네네. 회복을 했을 때도 그 승자, 그 살아남은 자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네. 여행 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네네. 살아남으면 이걸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얘기한 그 산업재라든지 임의소비재 분야에서 이게 야 코로나 때문에 리오프닝주가 조금 그 변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맞지만 네, 그렇죠. 우리는 1200%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 네. 그동안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내년에는 정말 1200% 1200%. 믿습니다. 진짜 이게 근데 숫자만 봐도 그리고 그 숫자가 포함된 섹터들만 보더라도 이쪽 여행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 그냥 그 느낌 삼아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를 집계해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예. 우리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를 보니까 여행 쪽이 내년에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소비재에서 자동차 쪽도 괜찮은 그 내년에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쪽도 이익 증가율이 꽤 클 것 같으니까 자동차도 뭐 굳이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여기서 뭐 그렇게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익을 봤고요. 사실 이익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매출도 함께 늘어나야 돼요. 사실 이익만 늘어나는 거는 다른 그 수단을 써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이 같이 사람을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익과 매출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확인을 해보니 매출 증가율 상위에 1위가 임의소비재고요. 2위가 산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다른 섹터는 사실 엇갈려요. 지금 조금 전에 봤을 때도 이익 증가율 3위는 에너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매출 증가율 없네. 에너지가 저 뒤에 있네요. 그리고 예. 매출 증가율 3위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SNS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부동산도 이게 순위가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업종들은 순위가 많이 다른데 예. 임의소비재, 산업재 이 두 가지는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동시에 1, 2위입니다. 그래서 내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여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임의소비재, 산업재, 자동차, 호텔 레저 이런 쪽에서 한번 그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2년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맨날 어려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전망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예, 예. 진짜 전망하기 어렵고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사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 좀 낮춰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내년 예. 시장에 대한 기대치 낮춰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약세론자조차도 기업 이익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 밸류 전망이 불가능하니까 이익과 매출이 높아지는 곳에 우리가 부겨보자. 그런데 그걸 따져보니 이미 소비재와 산업재가 딱 꼽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바라는 분들, 네네. 우리 한 50% 이상 안 오르면 주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더라도 네네. 이렇게 모두 다 괜찮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임의 소비재라든지 이쪽 산업재 쪽을 네. 좀 일정 부분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들 네네.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미리 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담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이런 데가 변동성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자 하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하신다면 네. 임의 소비재나 산업재에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서 가지고 가시면 그 기분이 네. 기분이가 기분이 좀 안정되고 네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아니 내년은 뭐 좋아 그 숫자로 확인했어. 내년은 그런데 금리 인상이 있잖아. 예.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전후의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들어야 되는 게 네. 이게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연준조차도 네네. 뭐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네.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바꿔요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금리를 올리면은 그 시중의 유동성이 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는가 하면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경기가 좋아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겨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 네. 경기가 좋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이게 사실 그 우산장수 집신장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네. 봤을 때 실제로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양쪽에서 완전히 의견이 갈릴 때 맞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그 가이드가 돼줄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 통계를 보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래 왔다.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기 전 6개월 동안 시장은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중간쯤에 맨 아래 중간쯤에 보시면 first hike가 있잖아요. 이게 첫 금리 인상을 뜻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요. 초록색 선이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그 긴축이 좀 빠르게 진행됐을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전까지 6개월 동안 오른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될 경우엔 다소 시장에 횡보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었던 거고 주황색 선이 긴축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은 그 꾸준히 좀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다음 장 이거 도이체방크에서 지난 그 1955년부터 거의 70년간의 역사적 통계를 내놓은 거거든요. 70년 동안 13번의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 후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의 역사적 통계를 보니까 금리 인상 후 9개월 정도는 시장이 무난하게 올랐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다만 9개월 이후부터 약 1년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은 약간 부침을 좀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 이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2년 후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는 통계적 의미를 잡을 수가 없고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 인상 후 9개월 동안 지난 70년에 13번의 금리 인상기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9개월 정도는 오르고 그 이후에 좀 부침이 있었더라. 이 정도의 통계적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겁니다. 내년 금리 인상기잖아. 그러면 그 숫자 봤던 거 다 틀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호텔이냐 비행기냐 카지노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제가 어제 녹화했던 염승환 이사님 멘트에 나와요. 네네네. 카지노냐 비행기냐 여행이냐. 네. 그래서 그 다음 거 많이 보시라고 답은 공개하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700명을 돌파했어요? 네. 야, 이 스타 대단하다.
저희가 이거 네. 3프로 TV가 시간대를 바꾼 이후에 거의 한 300명, 400명을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스타 오자마자 700명을 만들어 주시네요. 아유 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상수 변수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멀티플은 변수니까 우리는 전망하기가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상수를 보자 그랬는데 네. 저야 맨날 나오니까 상수고 이게 700명이 됐다는 거는 우리 변수인 와, 변수가 이스타. 악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멀티플이 그냥 확. 상수인데 변수 나와갖고 갑자기 100명으로 줄어들면 저 어쩔 뻔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숫자는 명확하게 S&P 500이에요. 네, 국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수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미국 경제에서 수익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걸 산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누가 파냐? 네. 그 우리나라가 팝니다. 그 우리나라가 팔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급을 해서 팔든 네네. 우리나라가 중간재 쪽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미국 경제가 좋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또 좋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굳이 그렇게 멀게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